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윤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부동산 세법 관련 용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어는 이제 과세기간이라는 용어가 되겠죠. 과세기간. 자, 과세기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네 번째, 과세기간. 이 과세기간이라는 용어는 우리 소득세 편에 가보면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요. 그럼 사업을 해서 만약에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도대체 이때 소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어떤 한정된 기간을 명시해 줘야지 이게 2년치 소득을 신고하라는 것인지 3, 4년치 소득을 신고하라는 것인지 뭔가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과세기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과세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즉 이것을 우리는 과세기간이라고 보통은 이제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1년 단위로 되는 것을 우리는 과세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내에 발생하지 않은 소득은 우리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래서 요 1월부터 12월 30일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어를 이제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법정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자, 법정 신고기한은 또 과세기간과도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내가 소득을 뭐 이거저거 다 해서 한 1억을 벌었다. 그럼 1억 원 번 소득을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계산해서 신고해 줘야겠죠? 자, 그러면 그 기간 끝나고 나서 신고해 주면 될 거예요. 그럼 기간 끝나고 나서 신고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뭐 해 주세요 라는 것을 우리는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신고하고 법으로 납부하는 신고와 또는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한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즉 이걸 우리는 가산세라고 하죠. 그래서 가산세 납부를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산세가 있죠. 자, 6번은 우리가 좀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가산세 알아두셔야 할 용어입니다. 가산세. 자, 가산세라는 것은 또 어떤 개념이냐? 가산세는 지금 여기 말한 신고기한, 납부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법으로 정해진 신고기한, 납부기한의 의무, 이거 의무란 말이에요. 이런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세금을 더 납부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가산세. 자, 그러면 가산세 중에서는 특히 우리가 좀 정리해 주실 것이 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데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좀 알아둘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자, 두 번째는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하고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무신고하고 과소 신고 가산세는 첫 번째 여기는 일반적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가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둘로 쪼개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경우, 이렇게 둘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라는 건 뭐냐면 선의로, 모르고 이제 했다는 거고, 부정은 알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일종의 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면서 악의적으로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가산세율이 부정한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신고일 때는 이게 곱하기 한 20% 정도 비율만큼 가산세가 붙고요. 과소신고가 됐을 때는 10%만큼 발생이 됩니다. 다만, 부정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가산세율이 40% 정도가 발생됩니다. 특징이 있다면 부정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무신고가 되든 과소신고가 되든 똑같다는 거예요. 무신고가 되든 과소신고가 되든 똑같이 동일하게 40%가 발생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일반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산세 개요에 보시면은 정의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세법에서, 이때 세법은 이제 국세 또는 지방세 이런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라는 것은 신고 의무, 납부 의무 등을 말합니다. 이런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산세 정의예요. 자,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보시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죠. 그 중에서 1번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자, 몇 프로예요? 40%. 단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됐을 때는 이게 60%까지 올라갑니다. 이번에 이것은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에요. 국제거래로 해서 발생. 이게 이제 역외탈세라고 해서 해외 소득자들이 해외 소득세 신고를 이렇게 누락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좀 올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는 이제 20%. 단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과소 신고할 때는 우리가 10%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과소 10%, 일반 무신고 20%, 부정할 때는 40%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산세 부과 금지 감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감면에서 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기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요. 그러면 우리가 무신고나 과소신고했는데 부정한 경우는 이제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모르고 내가 신고를 안 할 수 있고 모르고 신고를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법은 모르고 무신고한다거나 모르고 과소신고했을 때는 이거를 뒤늦게라도 좀 신고를 해주면 신고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주면은 좀 봐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무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늦게라도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해주면 이 경우에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50%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 낼 거를 50% 감면해 주니까 몇 프로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가 되는 거죠. 10%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소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난 늦게라도 내가 고쳐서 신고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 그러면은 10% 부담할 것을 우리가 고쳐서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도 우리가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5%만 부담해주면 되겠죠. 5%만. 자, 이런 것을 말합니다. 대신 그러면은 기한후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수정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1개월 이내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이내에 해주면은 우리가 50% 감면이 되고요. 수정 신고는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에 해줘도 50% 감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기한후 신고라는 용어, 수정 신고라는 용어 좀 알아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할 수 있는 게 무슨 신고요? 기한후 신고. 과소 신고자가 늦게라도 할 수 있는 걸 무슨 신고를 한다? 수정 신고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가산세 감면의 동그라미 1번의 기억이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50% 상당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 납부했다. 무신고 관세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했다. 그러면 몇 프로? 50% 상당이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수정 신고는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가산세 한도는 건너뛰고요. 가상금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상금. 자, 7번째 용어죠. 가상금이라는 용어 나왔어요. 가상금. 7번째 가상금. 자, 요 가상금도 알아두셔야 될 용어 되겠습니다. 왜? 가산세와 좀 비슷하죠. 용어가. 그래서 요 차이가 있습니다. 가산세와 가상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가상금이라는 거는 뭐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세.
그러면 땅을 산다거나 땅을 구입한다거나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인데 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이 있어요. 신고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요 신고 납부 기한인데 요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기한을 엄수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요 신고 납부 기한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 만약에 80만 원이다. 그 다음에 가산세가 뭐 2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계산편을 위해서. 그러면 토탈 얼마가 되는 거죠? 80에 20이니까 100만 원이 되나요? 그러면 이게 합산이 돼서 이게 이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세무서에서. 그러면 100만 원 정도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죠. 100만 원 정도의 고지서가 날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00만 원 고지서 날라면 그 고지서에 납기가 있다. 주어진 납기가 있다. 자, 그러면 요 납기에 대해서 이제 납부를 해주면 되는 거죠. 납부를 해주면 되는데, 자, 납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2월 10일까지는 본세 80에다가 가산세 20에서 100만 원을 갖다가 고지서 발송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납기를 또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가 이걸 언제 냈냐? 5월 2일 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때는 100만 원만 내야 되느냐? 5월 2일 날은 아니죠. 이때 낸 사람이 100만 원 내도 되지만 당연히 5월 2일 날 냈다는 것은 그만큼 연체가 된 거잖아요. 따라서 이분은 100만 원에다 플러스 알파를 더 내줘야겠죠. 즉 이걸 우리는 연체 이자라고 합니다. 연체 이자를 더 내줘야죠. 그럼 이 연체 이자 개념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가상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상금이라는 것은 이 100만 원을 우리는 체납세액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런 밀린 체납된 세금의 연체이자적 성격의 금액을 우리는 가산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상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가상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상금에는 우리 두 가지가 뭐냐면 일반 가상금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일반 가상금은 단 하루만 연체가 돼도 물게 되는 게 일반 가상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2월 10일 날 내야 되는데 2월 11일 날 냈다. 어쨌든 하루 연체됐죠? 하루만 연체가 돼도 100만 원 플러스 알파. 그게 바로 일반 가상금이에요. 그러면 이때 일반 가상금률은 3%의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3%.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중가상금 제도가 있어요. 중가상금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가중된다 이건요. 일반 가상금에 추가로 더 내야 되는 이자를 중가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건 왜 붙이느냐. 이자에 기본 이자에 또 이자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만들었냐. 우리가 연체된 사람 중에서도 뭐 하루 지나서 갚는 사람도 있고 뭐 한 달 만에 갚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처럼 이 경우처럼 뭐 몇 달 지나서 갚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 연체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장기 연체자와 그렇지 않은 연체자는 구분해 줘야겠죠. 따라서 이 중가상금이라는 제도는 장기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일반 가상금은 그냥 3%만 내면 끝이거든요. 그럼 어차피 뭐 하루 지나서 내나 한 달 지나서 내나 뭐 6개월 지나서 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빨리 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중가상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지 장기연체를 보느냐? 1개월이 지나면. 이거는 체납 기간이 1개월이 지나면 중가상금을 또 매겨요. 그럼 이때는 가상금률이 1.2%가 발생이 됩니다. 1.2%. 그래서 1.2% 곱하기 경과된 월수만큼 계산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2월 10일에서 5일이니까 5 빼기 2. 자, 이게 경과된 월수가 아니라 얘는 좀 세봐야 돼요. 2월 10일이니까 3월 10일 지났죠? 그렇죠? 4월 10일 지났죠? 5월 10일 지났나요? 안 지났어요.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 안 지났죠? 그럼 2개월만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이 경과된 거예요. 2개월이 경과됐다.
자, 2개월이 경과됐습니다. 2개월이 지났어, 2개월이. 그러면 2개월이 지나서 1.2%.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는 4, 1은 2, 2.4%, 2.4%. 그러면은 2.4%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중과상금이라 합니다. 그러면 3% 이자에다가 플러스 2.4%의 이자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 2.4%가 되면은 토탈 5.4%가 발생이 되겠죠. 자, 이런 제도를 우리는 중가상금이라는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가상금이라는 제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중가상금은 이제 체납된 세금의 일반 가산 무조건 3%가 되는 거고, 중가상금은 체납된 세금의 1.2% 곱하기 경과된 월수, 이렇게 가산이 되는 것을 중가상금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상금률하고 중가상금률 기억하시고요. 대신 중가상금은 아무 때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액 제한이 있어요. 이건 아무 때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1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이자를 계산해 줍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만 이자를 붙여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가상금 있죠? 가상금은 납부기간까지 납부했을 땐 두 번 동그라미 1번에 있죠? 100분의 3 밑줄. 국세 같은 100분의 3. 3%가 되겠죠? 가로 2번에 중가상금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 1000분의 10에다 써놓습니다. 1.2% 써놓으세요. 1.2%에 상당하는 중가상금을 일반 가상금에 가산해 징수합니다. 이 경우 중가상금을 가산해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제외한다. 이것도 다 체크해 주시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금액 제한이 있다 그랬죠. 그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 이제 지방세 편에 가면 또 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용어입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라는 용어는 이거는 소득세 나오는 용어인데요.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일정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8번째죠. 원천징수. 원천. 소득의 원천이 발생이 되면 이걸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고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급여를 지급해요. 그러면 급여액에서 일정 세금을 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네. 급여액에서 일정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랍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왜 만드냐면 이 급여를 1년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다달이 조금씩 떼서 우리가 이걸 갖다 일단 냈다가 나중에 나머지 자연세금만 내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천징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세에서 어떤 소득의 일부를 바로 지급할 때 바로바로 떼는 것을 원천징수랍니다. 그러면 이때 원천징수를 원래는 누가 해야 되냐면 세무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무서가 이 부분을 전국의 사업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무서가 회사한테 이 원천징수 업무를 맡겨놓은 거예요. 야, 너가 해라. 그래서 회사를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얘기를 해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무공무원이 있고 정보통신망과 전자신고 10번, 특수관계인, 이런 용어들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자, 별 표시해 놓으시고, 이거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겠습니다. 바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주요 용어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 자, 우리 납세 의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의무예요. 그런데 이런 납세 의무라는 것이 뭐 대충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순서대로 납세무가 발생이 됐다가 납세무가 진행이 됐다가 없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놓은 단원이 바로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납세무가 왜 중요한 거냐면 국세이든 지방세든 다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납세무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납세무는 어떤 단계로 움직여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무가 일단은 발생이 돼야겠죠. 그러면 납세무가 발생이 되는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납세무의 성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납세무의 성립. 일단 납세무는 성립돼야 돼요. 그러면 성립된다는 것은 납세무가 발생되는 거고 그 납세무가 발생이 되려면은 된다는 건 어떤 거냐. 즉 납세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과세 요건. 우리 용어 시간에 배웠던 이런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상태, 과세권이 충족되는 상태를 우리는 납세무의 성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세 요건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죠. 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납세 의무자가 결정돼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기업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 대상이 소득인지, 소비인지, 행위인지 이런 대상들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결정돼야 돼요. 얼마냐? 이 금액이 얼마냐?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금의 부담률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세율을 정률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액세로 할 것인가? 과세 표준을 종가세로 할 것인가? 종양세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자라는 얘기 되겠어요. 그러면 납세무가 이제 성립이 되고 그 성립된 납세무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줘야죠.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해주면 세액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계산을 해서 두 번째 확정을 해줘야겠죠. 확정. 세액이 확정돼야 됩니다. 확정. 그러면 과표 곱하기 세율을 통해서 세액을 확정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세액을 확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확정하는 방법이, 확정한다는 것은 세액을 결정한다. 그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표 금액과 세율을 알아야지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때 확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확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납세무자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납세무자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국가가 결정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국가가 결정하는 방식을 우리 세법에서는 정부 부과라고 합니다. 정부 부과. 그다음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방식을 보통 징수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징수. 그러면 납세무자가 결정하는 방식을 뭐라 하냐면 자진신고랍니다. 자진신고. 납세무자 스스로 신고를 통해서 결정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성립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졌냐? 성립 시기. 이게 우리 시험에 그동안 출제를 많이 했었어요. 왜 출제를 많이 했냐면 이 성립 시기가 세목의 성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기간이 끝나면 성립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과세 사실이 일어나면 성립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6월 1일이 되면 성립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네 번째 본세를 따라서 성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목을 주고 이 세목이 기간이 끝나는 때냐 사실이 일어나는 때냐 6월 1일이 되는 때냐 본세를 따라서 움직이냐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납세의 성립 시기가 되겠습니다. 납세 성립 시기. 그러면 소득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라는 것은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납세무가 발생합니다. 왜? 내가 만약 사업을 했다. 그럼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과세기한 소득세는 과세기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기간이 끝나봐야지 이 소득이 다 파악이 되지 중간 소득 가지고는 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소득세만 그러냐? 아니요. 소득세도 그렇고 자 기업의 소득을 우리는 법인세랍니다. 기업의 소득에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나 모두 다 내는 세금이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나 소득세는 다 기간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완료가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이 일어나면 성립하는 것도 있다. 사실이 일어나면 성립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 이때 과세 사실은 어떤 거냐? 사실이 일어나면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 여기에 들어갑니다. 취득 사실이 일어나야 돼요. 취득 사실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등록 면허세는 등록 사실이 일어나야 됩니다. 취득 사실과 등록 사실이 일어나야지만이 납세무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1일이 되면 성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재산세나 종부세는 일종의 보유세입니다. 일종의 보유세예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랍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왜 6월 1일이라는 날짜가 필요하냐? 이게 만약에 토지라는 재산이 있어요. 토지라는 재산이 A에서 B로, B에서 C로 자, 매매가 됩니다. 매매가 되고 B는 C에게 또 매매를 해요. 그러면 A가 B에게 매매하고 B가 C에게 매매합니다. 근데 매매 시점은 언제냐면 2015년도 3월 2일 날 매매를 하고 요거는 2015년도 10월 10일 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라는 재산은 A도 소유하고 있었고 B도 소유하고 있었고 C도 소유하고 있었죠. 그럼 누가 낼 거냐 이거예요. 자, 과세 납세매 성립이라는 것은 이런 납세무자를 정하는 개념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납세무는 누구냐? 그런데 납세무자가 A, B, C 중에 누군지를 알아야지 납세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날짜를 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세할 때, 그럼 이런 경우는 납세무자를 정하기 위한 과세 기준일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기준 날짜를 6월 1일 날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시점에 소유자가 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6월 1일 현재 시점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A, B, C 중에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A, B, C 중에. 당연히 B가 되겠죠. 당연히 B가 되겠죠. 그렇죠? B가 내야지 지금 누가 냅니까? 3월 2일 날 매매가 됐고 10월 10일 날 매매가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는 당연히 B가 내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세를 따라서 성립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본세를 따라서 성립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본세를 따라서 성립하는 건 뭐냐면 부가세. 우리 세금 중에는 바늘과 실과의 관계 세금이 있다 그렇죠. 독립세가 있으면 여기 딸려붙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라는 세목이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에 딸려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바늘이 가자한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산세의 성립 시기를 알면 얘도 알 수 있겠죠. 왜? 얘랑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재산세 성립 시기는 언제일까요? 방금 했잖아요. 6월 1일. 그럼 6월 1일이 성립 시기가 되면 지방교육세도 6월 1일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재산세만 딸려붙냐? 아니요. 우리가 취득세도 있습니다.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납세매 성립 시기가 언제일까요? 취득 사실이 일어나면 취득하는 때. 그러면 지방교육세도 언제가 됐어요? 취득하는 때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는 말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사실이 일어나면 6월 1일이 되면 본세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본세를 따라서 이런 성립 시기를 가지고 따져보자 이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납세매 성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주고 이 세목이 이거냐 요거냐를 물어보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걸 가지고 그럼 이 세목은 국가가 결정하는 거냐, 지자체가 결정하는 거냐, 납세무자가 결정하느냐, 이걸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국가가 결정하는 세금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국가가 결정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거에는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 재산세가 대표적인 세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징수라고 하고요. 납세무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납세무자 스스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취득세라는 세목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가 직접 신고하고 등록받은 자가 직접 신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확정을 이제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네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무가 성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고나 또는 고지를 통해서 확정을 졌죠. 그러면 이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확정을 지은 다음에는 자,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소멸이 되겠죠. 납세무는 소멸이 될 거예요. 납세무는 소멸이 된다. 그러면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야 당연히 납부하면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납부 등을 하면 소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이 소멸 원인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소멸되는 원인이 있겠죠.
자, 그래서 소멸되는 그 사유가 있는데요. 이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납부하면 소멸돼요. 납부. 자, 납부로가 뭔지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충당하면 소멸됩니다. 충당. 자, 충당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충당은 우리가 상계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상계. 상계한다. 이렇게 하면 상계. 즉, 받을 세금과 줄 세금 서로 상계해서 없애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 체납된 세금도 있었고, 이번에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오히려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요. 그럼 줄 세금과 받을 세금이 있으면 서로 상계해서 없애는 거, 이런 걸 충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부과를 취소시키면 돼요. 부과를 취소시켜서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라는 거, 우리 약속을 취소한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없었던 걸로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부과를 취소하면 이 부과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과의 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제척 기간의 만료가 있습니다. 제척 기간의 만료가 있어요. 만료.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되면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의 완성이 되면 납세물은 또 소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척 기간의 만료,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완성 이렇게 돼 있죠. 제척 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럼 여기서 제척 기간이라는 용어와 소멸시효라는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공통적으로 사후관리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후관리. 과세관청에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시효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이거는 아직 세금이 확정이 안 됐어요. 왜 확정이 안 됐을까? 자, 만약에 내가 중개업을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그럼 중개업을 한 지 한 7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7년 동안 이 소득세 신고를 할 텐데 이거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고 싶다 이거예요, 국가가. 그럼 조사를 해봐야겠죠. 세무 조사를 해봤더니 확정이 과거에 신고를 통해서 확정을 안 하고 넘어간 것들이 2년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긴 지났지만 사후적으로 부과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 설정된 기간을 우리는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나중에라도 이 기간이 지나서 혹시 과거에 확정이 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것을 우리는 제척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신고 사실 누락을 하고 넘어간지 안 하는지를 국가도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러나 매년 이걸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 5년, 7년, 10년, 10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는 어떤 상태냐면 이미 부과는 다 했어요. 그럼 이미 부과를 했다는 것은 이미 확정은 다 됐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를 안 하면 소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납부를 안 하면 소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소멸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 소멸시켜줘야겠죠. 강제 소멸. 강제로 소멸시켜야 돼요. 강제. 그렇죠? 그러면 강제로 소멸시켜서 강제로 걷어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강제로 걷는 권리를 우리는 징수권이랍니다. 그러면 이 징수권을 행사할 때 나름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시효예요. 즉 납세물을 소멸시키기 위한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말합니다. 그럼 시간적인 여유는 보통 5년으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5년. 그럼 5년 내에 이거 갖다 행사해야 되는데 5년이 지나버렸어. 5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이건 징수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과권 행사할 기간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거고, 이거는 징수권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소멸시 완성이랍니다. 그래서 이 종류, 납, 충, 부, 제소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 또 드리고요. 그럼 거기 보시면 우리 교재 납세의 성립 시기 별 표시해 놓으시고 1번 소득세, 법인세, 부가치세는 밑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더 추가로 2번 예외적인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에 표시되는 금액이 발생된 말일이다. 일단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이 없을 때는 기간이 끝나는 때가 맞는데 그런 2번의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 위 가로 1번 이외의 국세는 상속세는 상속사실, 그렇죠? 이런 사실이 나야 돼요. 징여도 징여사실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부가세. 부가세는 본세를 따라서, 독립세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따라서 본세인 독립세가 성립할 때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수시부가. 수시부가라는 것은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를 수시부가랍니다. 그래서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납세면 확정. 자, 확정해서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를 통해서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세금이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하고요. 그래서 1번에 소득세, 법인세 빗줄, 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많은 세금은 과표와 세금을 정부에 신고하는 데다 특히 소득세는 신고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는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한다. 국세에서는. 지방세는 또 지방세편에 가서 보고요. 그다음에 위 1번 국세의 과표와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위 1번, 2번 자 밑줄 위 1번, 2번 이외의 국세는 정부가 결정한다. 그 동그라미 3번에다가 뭐라 쓰자면요. 동그라미 3번에다가 종합부동산세 써놓으세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한다. 자, 이렇게 하나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납세면 소멸 있죠? 소멸에는 5가지 1번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고 2번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납세만 사라지는 거. 이런 걸 제척기간의 만료랍니다. 그다음 제척기간의 만료 써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우리는 소멸한다. 그래서 일단 종류 납충부재소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한번 출제됐던 거는 이 제척 기간이 몇 년이냐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납세 의무의 우리가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다음 내용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주요 종세 용어들 여러분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